8시 정각입니다. 홍보선의 추가사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첫 만관뉴 뭡니까? 네, 첫 번째는 끊임없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입니다. 네, 이거 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게 저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 그 행정직원이 뭐 대리수술한 거. 맞습니다. 네, 이것 인천 때문에. 21세기 병원이었죠. 예. 그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에 사과를 했는데요. 예.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고발하겠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덧붙여서 예. 이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방어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게 왜 선량한 의사를 위축시킨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뭐 예. 수술할 때 조금 아무래도 신경 쓰인다는 거겠죠. 예. 예. 네. 그러면 이게 뭐 일부 병원이나 일부 의사의 뭐 일탈이다. 뭐 이런 시각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맞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예, 네? 일부만 이렇게 논란이 되지 사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CCTV 없어도 다 잘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문제가 되는 병원이나 의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누리꾼이나 뭐 국민들의 생각은 좀 이와 달라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좀 다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약간 절충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절충안이냐면 절충안이요?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입구에 CCTV를 달자. 입구예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단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단 곳이 많은데 의무화시키자 이런 주장이고요. 의무화시키자. 예,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출입 기록은 좀 남지 않겠냐. 대리수술 문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수술실 안의 내용을 모르면 여전히 뭐 사실 완벽한 해결 방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 강한 주장을 어제 펼쳤습니다. 그래요? CCTV 설치 의무화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설치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라고 아이고. 촉구를 하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바를 관철하라고 180석을 준 것이다. 예.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당론으로 설정해서 아예 이거 의무화하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관요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요. 선거철에 맞춰 돌아온 모병제 논의입니다. 모병제요? 예. 모병제 이거 이전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좀 얘기했던 건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예. 또 한 번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예. 모병제 전환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주제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이런 네. 이야기였고요. 모병제를 진행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자들에게는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모병제는 결국은 이제 스스로 뭐 이를테면 어떤 회사 지원해서 들어가듯이 맞아요. 입사하듯이 이제 들어가서 뭐 충분히 급여를 받고 그렇죠. 직업군인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급여 수준도 대기업 수준만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또 이와 함께 남녀 평등 복무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제 박용진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병력의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요. 절반일 때는 6조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3분의 2일 때는 14조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14조 원 정도. 예,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예. 정예군 육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만큼의 어떤 그런 처우가 아니면 과연 많이 지원할까요? 모병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 모병제 논의가 나올 때 항상 얘기되는 게 좀 가난한 청년들, 예.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을 좀 가기 힘든 그런 청년들만 군대로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도 또 한 번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우리가 휴전 상황인데 모병제는 좀 이르다. 논의하기에 좀 이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누리꾼들 반응도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예. 너무 팽팽히 갈려서 이거를 참 그래요? 이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관유 주십시오. 이것도 예. 뭐 군대 얘기죠?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군대 문제인데 이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티븐 유승준 씨. 예. 이번에 소송을 다시 한번 이제 제기해서 어제 또 열렸습니다. 계속 소송 얘기 들리는데 예. 대법원 판결 나왔던 거 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제 예. 쭉 이어져서 작년 3월에 마무리가 됐었죠. 예. 당시에 이제 대법원이 한 얘기를 보면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좀 해석이 좀 달랐어요. 예. 일단 스티븐 유승준 씨 측은 비자 발급을 이게 해주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영사관 측은 과거 법무부의 그 결정을 따르지 말고 재량권을 행사해라. 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발급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다시 소송을 유승준 씨 측이 제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1차 변론 기일이 열렸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변론이 있었는데 당연히 스티븐 유는 못 돌았을 테니까. 예, 대리인들이 대신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스티븐 유 측 변호인은 이제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게 없지 않냐.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유독 가혹하냐. 그리고 이 5년 동안에 이제 소송 끝에 나온 대법원 판단까지 무시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국익에도 낭비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요. 이 비자 발급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을 고려해야만 했다. 그리고 스티븐 유 씨 측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라 예. 이 법안에서 정당하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일단 뭐 대부분은 이제 20년 전의 분노가 다 가라앉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일부 가혹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공판이 8월에 있다고 하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만관유요? 예, 마지막은 친구라는 가면을 쓴 악마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예.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에 모자라서 가혹행위를 시키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20대 커플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가혹행위가 그 성매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약 1년여 동안 무려 2,145차례 성매매를 시켰다고 하고요. 2,100여 차례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5차례가 넘게 시킨 겁니다. 근데 만약 이 횟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예. 구타를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네. 또 냉수마찰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이 냉수마찰 가혹행위가 이어지던 도중에 저체온증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저체온증을 됐습니다. 쇼크사한 것 같네요. 예. 이거 악마 아닙니까? 이렇게 이 정도면? 예,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이었고 네. 이게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가 발견돼서 이제 이 커플이 구속 기소됐는데요. 예.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리꾼들의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런 거 보면 항상 예. 형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네네.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반응 나오잖아요. 예.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만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군호입니다. 좀 안타까운 죽음인데 지난달 22일에요. 모 공군부대 관사에서 여군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임 부사관 이 죽음 뒤 한 11일이 지나서 구속됐고요. 자, 이제 이 군에서는 근데 이렇게 한 여중사의 죽음이 있기까지 그동안 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숨기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한 안타까운 죽음까지 오게 됐는데 자, 이 상황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 중사 구속됐나요 보니까. 근데 이게 한참 지났습니다. 이 여성 중사의 죽음과 그리고 신고한 지도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예, 박승 변호사님. 예.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월 2일 가해자가 충남 서산의 20 전투 비행단 근처에서 이 피해자, 이 부대의 상관과 함께 부대 밖에서 술을 곁들여 회식을 합니다. 예. 이 당시 군에서는 코로나19로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회식 자리에 있던 인원도 5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피해자는 선임 부사관의 강요로 회식에 참석한 상황이었고 회식을 마치고 이 모 하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합니다. 예. 이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3월 3일 오전에 전날 함께 회식을 했던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를 전달받은 모 준이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모 준이 이날 오후 9시 50분경에야 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 수사에 착수한 군 경찰 강제 추행이 이루어진 차량 블랙박스에서 하지 말아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 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확보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해자는 사건 발생 15일 뒤인 3월 17일에야 처음 조사를 받았고 5 전투 비행단으로 이동 조치됩니다. 예. 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상황이었고요. 예. 그 사이에 피해자는 4월 15일 이 20 전투 비행단 송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 군 외부 상담을 원했던 피해자 이후 충남 서산시 성폭력 상담소에서 2주간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이 소속 부대는 상담 종료일인 4월 30일 극단적 선택 징후가 없었다는 상담소 의견만 듣고 예. 이후 추가 상담 등 관찰을 하지 않다가 결국 피해자는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고 예. 이날은 피해자가 약혼자와 혼인 신고를 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 자, 승재현 위원님. 네네. 근데 이 여성 중사가 이제 이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죽음도 단순 변사로 보고를 했네요.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뭐 이거는 물론 뭐 군사 경찰이나 뭐 군 검찰에서 그다음에 뭐 국방부나 그 공군에서 할 말은 있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그냥 그 저희 형사정책 전문가 입장에는 어떻게든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 그림자의 의심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5월 21일 날 정말 유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 그날 공군 참모총장에게 약식 보고가 들어갑니다. 약식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 약식 보고 안에는 분명히 이제 앞에 있었던 성폭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방부의 약식 보고하는 데는 여기는 1차적으로 먼저 그 성폭행 사실이 빠져요.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5월 25일 날 이 사건이 다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폭력은 또 빠지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니까 공군 내에서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죠. 왜 공군 내에서만 성폭력 사건이 존재를 하고 그걸 보고하는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불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망 이후의 조치가 미흡한 부분, 최고 책임자까지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를 하라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 감찰이나 아니면 국방부 군 검찰이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국방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게 여군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당연히 그 의심을 갖고서 더 들여다봐야 될 충분한 정황이 사실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방금 박성대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게 3월 3일 날 이제 성폭력 신고가 있고 3월 5일 날 피해자 조사를 하고 3월 17일 날 가해자 조사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과정에서 분명히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블랙박스도 있고 일부 진술만 하고 그 진술에 부인이 있으면 증거인멸 사유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그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서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다라고 뭐 그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정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굉장히 괴로움도 표시했다면 당연히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명약 관화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사건을 무마하고 덮고 그다음에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특히 방금 승재님께서 말씀하신 거 언급하신 거요. 그 차량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보됐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려놨었나요, 보니까요?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상당히 명백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구속영장 신청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가해자의 휴대전화는 확보했어야 하는데 예.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지난달 31일에야 군 검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가해자 피해자 분리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가해자 조사와 분리 조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 피해자 사건 무마, 은폐 압력, 합의 종용 등 2차 가해를 받게 되죠. 일단 6월 2일 가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이 국방부 검찰단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피해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다른 상관들이 회유하는 내용을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들이 담겨 있고 예. 2차 가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승 의원님 보면은 네네. 사실 그 군 형법 보면은 이 성폭력을 이제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네네, 소용없는 맞습니다. 거네 보니까 그러면요? 뭐 이게 법하고 예. 실제하고 달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죠. 사실 형법에 나와 있는 그 성폭행보다 군형법에 나와 있는 그 성폭력 관련된 내용이 형량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군형법 15장에 이제 형법 그러니까 강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강간을 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강제 추행을 했는 경우는 1년 이상, 유사 강간을 했는 경우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형량이 높다고 실제 법원에서 나오는 선고 형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범죄는 4,936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기소되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통계 수치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한 2,100건에서 한 1,700건 정도 된다라고 이제 그 내용은 나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실형 선고되는 게 10.2% 정도예요. 그러면 군 검찰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에서 실형이 한 10% 정도 나온다면 우리가 일반 법원에서 나오는 민간에서 나오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그 실형률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반 법원에서는 25.2% 다른 말로 하면 군대 내에서의 성폭행의 실형률이 약 15% 정도 낮다라는 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 군대 내에서의 군 법무관의 어떤 그 모습이 한 번은 뭐 판사가 됐다가 한 번은 검사가 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사 판사가 같은 어떤 직군에서 존재를 하고 또 결국 그 군대 내에서의 문제를 가장 대표적인 국군 그러니까 합동참모총장이라는 각군 총장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휘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군 비리에 대해서는 좀 온정주의적 판결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수사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그 군 내에서 있던 일의 사건에 대해서 군 시각이 아니라 외부 민간의 시각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를 최초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다른 사건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의 민간의 시각을 조금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다른 사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또 성폭력 사건이 또 공군 내에서 벌어진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군 상대로 불법 촬영해온 부사관. 이거 박 변호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5월 초에 공군 제19 전투 비행단에서 모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 군사 경찰이 확보한 모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는데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여진 폴더에 촬영물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는 악되지 않았지만 장기간 이 휴대전화 등의 촬영물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피해자가 5명에서 6명 정도이지만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불법 촬영이니까 신체적으로 유해를 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지만 사실 불법 촬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영상 매체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자기 휴대폰이나 다른 USB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보통 지금까지는 개인 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의 침해를 보다 좀 가중 처벌하는
그런 어떤 형사법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였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지금에 있는 불법 촬영물이 우주보다 더 넓은 인터넷 공간에 한번 유포가 되면 사실상 그 피해자의 영상은 저희들이 지우고 또 지우고 반드시 그걸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그것이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성폭행도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가장 최악의 범죄지만 이러한 어떤 불법 촬영물을 외부에 유통시키는 것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사실상 인터넷 공간에서 말살시키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중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게 폴더별로 모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방금 변호사님이 5, 6명이라 그랬는데 그걸 특정해서 계속해서 찍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의 폴더에 남겨놓았다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나의 모습을 찍어서 자기의 휴대폰 안에 저장을 해놓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국방부 이제 성폭력 근절 대책이 뭐 나오곤 하더라도 근절 기미가 이번에 이제 이 사건들을 보더라도 기미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네. 국방부가 6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사실 그동안 매년 7월에서 8월, 12월에서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 특별 신고 기간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가 엄정한 처분을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왔지만 계속해서 성폭력 범죄는 발생하고 있고 2차 가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군형법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더 높고 실제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양형 기준도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군 판사가 그 양형 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군인을 바라보는 군 내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인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발적인 추행 사건 정도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이 가해자가 이런 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필요까지는 있을까라는 시각을 가지고 사건, 무마, 은폐, 회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어떤 조직, 어떤 부위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가해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군은 아직도 상당히 후진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 군은 국방상 필요에 의한 보안 필요로 인해서 타 기관이 개입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군도 타 기관의 개입에 상당히 어색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지만 성범죄에 관한 한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 기관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 요구하고 사실 조회를 하고 방문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형 기준 제대로 지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까 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선고받는 비율도 매우 낮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대책을 도대체 어느 쪽에 좀 맞춰서 먼저 일단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성 의원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쭉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팠는가 하면 그 공군 참모총장도 철저히 수사하라. 그다음 국방부 장관까지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 게 5월 25일 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군대 내에서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엄정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에 있는 가해자 장중사는 5월 31일 날 그냥
그 조사받으러 와요. 예. 와서 그냥 휴대폰도 이미 제출받고 이 당시에도 구속영장이나 뭐 휴대전화의 어떤 그 문자 압수라든가 긴급체포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냥 이미 제출로 해서 그냥 풀려나고 난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6월 2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데요. 예.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군이 얼마만큼 폐쇄적이냐. 적어도 각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엄정 수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결국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대 내의 폐쇄적인 조직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와 안보를 지키는 데는 비밀이 지켜져야 되지만 그 생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어떤 그 생활은 아무리 특별 관계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특수관계라는 걸 버리고 그 피해자가 정말 세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2018년에도 말씀 주시고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엄정하게 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는 정말 황골탈퇴하는 마음으로 이런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3분 마칩니다. 잠시 4부에서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대권 준비 행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굳힌 것처럼 보이는데 빠르면 오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에게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용사입니다. 네. 자, 2주 전에 출범하셨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윤 전 총장 행보가 지금 뭐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잦아지고 있는데 정 교수님 쪽 모임엔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뭐 저희들은 포럼 명칭 그대로 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전문가 중심의 그 정책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분야별 정책 수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회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는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는데 6월 달에 4회에 걸쳐서 예. 경제 파탄과 소상인 문제에 관한 세미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행사로 전주에서 예. 지역 현안하고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프레임에 갇힌 전북 산업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22일에는 그 청년 문제를 놓고 고민을 털어놓는 청년 토크쇼를 또 개최하고 그다음에 28일에는 차기 정부의 외교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김성한 전 외교 차관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예. 그 연구 성과는 네네. 모두 윤 총장께 제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6월달 4번의 세미나 중에서 윤 전 총장 쪽과 가장 가까운 네. 세미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겁니까? 뭐 윤 총장께서 경제적 약자, 그 상공인 문제 이런 데 관심 많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청년 토크쇼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경제의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점 과제로 검토되는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전 총장이 관심 많은 청년, 소상공인 분야 네네. 이 관련해서도 정책 개발 수립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네네. 윤 전 총장에게 그 전달하거나 소통하시는 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요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계획들에 대해서는 제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요 그 윤 전 총장 쪽에 뭐 참모진들이 뭐 소수 정예다 이런 식으로 뭐 5명, 10명 안팎으로 좀 꾸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하고 지금 뭐 그 소통하시는 한 라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표팀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이라든지 그 행사 계획에 관한 것을 예. 전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소통을 자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윤 전 총장 측과요. 네. 윤 전 총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네. 5호선 정진석 의원, 4선 권성동 의원도 만났고요. 왜 이런 의원들만 콕 찍어서 만났을까요? 그 초기에는 뭐 청년이나 소상공인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에 방점이 있는 그런 행보를 해왔고, 예. 원래 윤 총장께서 그 정치권이나 기성 정치인 그 접촉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몇몇 그 현역 야권 정치인도 만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범야권 통합 대권 후보를 전제로 한 초기적 정치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정치 개혁이나 또는 정치 현안 중심으로 제1야당인 국힘당과의 어떤 소통 구조를 좀 확립하는 차원에서 만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초선인 그 윤희석 의원도 직접 보자고 해서 윤 전 총장 측이 만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네. 그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그 경제에 관한 이 이슈화를 선도하는 의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언론지상에 나타난 드러난 이런 야권의 의원들 만남 말고요. 혹시 다른 또 특이한 인물과 만났다, 뭐 이런 소식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뭐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특이한 뭐 특정 인물하고 만났다는 그런 얘기는 들으신 바는 없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린 그 참모진 보니까 그 공보 업무를 담당한 같은데 보니까 장혜찬 시사평론가요? 네. 왜 이 사람일까요? 그분이 우선 청년의 어떤 의사를 많이 대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논리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예. 상당히 이 달란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공보 어떤 그 창구로 확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이나요, 또는 정 교수님 지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 모임이 일종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개발 수립하시고 소통하시고. 네네. 윤 전 총장 쪽 참모진에 참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도 뭐 광의의 참모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광의의 참모진이요. 예. 네. 예. 다자발적인 그런 의사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 이너서클에서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반듯함을 위한 일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희 그 구성원들은 이런저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 등판요. 윤 전 총재 본격 등판. 일단 국민의힘 입당을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결정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는 11일 전당대회 후에 곧바로 또 입당 가능성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총장께서 이렇게 사사로운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이 굵은 그런 행보를 국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제 순사견으로는 한참 지금 그 제1야당이 전당대회라고 합니까? 이 기간에 윤 총장께서 이렇게 과하게 언론의 이슈를 점한다든지 이런 것은 스스로 자제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국힘당 당대표 선출 무렵부터 아마 다양한 방식의 현장 중심형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이제 법권이나 국힘당 내의 어떤 대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되면은 특히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그런 엄숙한 통합의 명령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의 물꼬를 틀 것으로 봅니다. 윤 총장께서 범야권 대통합을 막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기를 기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요, 아직 뭐 입당 결심한 것 아니다. 뭐 또 이런 입장도 좀 들려요 보니까요. 뭐 모호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면 신중하다. 아니 입당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 시기와 절차 방법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권 주자들 제각각 윤석열 전 총장 뭐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띄우는데 누가 가장 좀 눈에 띕니까? 정 교수님한테는. 제가 뭐 장담할 수 없는데 대부분 그 후보들이 다 범야권 대통합을 뭐 이슈로 내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국힘당이 어떤 기득권이 있는지는 스스로 잘 알 테니까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당으로서 황골 탈퇴할 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개혁 성향이 강한 분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뭐 당대표가 되면은 범야권 통합에 어떤 유리한 그런 어떤 통로를 구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개혁 말씀하시면요. 요즘 그 30대 36살 이준석 후보의 이제 돌풍을 좀 얘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도 입당 시기라든지 이런 거 더 구체화시키고 또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청년 당대표가 탄생하는 것이 윤 총장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의 경우는 뭐 약자 보호라든지 특히 청년 문제에 관심이 크고 더더군다나 그 총론적으로 불공정과 이 불평등을 개선해가지고 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사고나 실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정당 개혁이라든지 국가 대개혁을 위한 어떤 그 전선 구축의 협력자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그 말씀은 그러면 이제 지금 5명 전체 후보 가운데요.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준표 후보가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그만한 평론을 할 만한 그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소통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윤 전 총장하고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습니까? 뭐 바쁜 분을 제가 어떻게 감히 직접 뭐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간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쪽에서는 만나자는 연락은 없습니까? 뭐 특별히 제가 만나자 말자 이렇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혁 성향이라면 또 이제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하고는 또 소통하시는 건 없습니까? 뭐 제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정치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정책 중심의 공부를 하고 정책 개발을 하고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될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요즘 보니까 그 상당한 그 여론의 지지도 받고 또 당심도 우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요.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선 판도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책이? 글쎄, 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뭐 조국 가족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그 사이에 그 사건의 사실관계라든지 뭐 실체적 진실이 이미 논쟁된 사건이 아닙니까? 뭐 그때 보니까 뭐 캐도 끝이 없는 그런 각종 비리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조국 교수의 뭐 발언 표현은 뭐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뭐 윤 총장에게 뭐 특별히 뭐 악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윤 전 총장이요. 그 가족 수사, 장모 수사, 부인 수사에 대한 또 사실은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 수사는 뭐 일단 무리한 수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사실관계를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장모 뭐 부정 수급 여부에 관한 이런 것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슨 그 양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치듯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뭐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나 뭐 재판의 독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그 부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뭐 다 끝난 사건이었는데 또 뭐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탈탈 또 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논쟁거리가 더 남아 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또 그 여권 유력 주자께서 뭐 윤 총장 장모에 대해서 뭐 전혀 조사도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수사 여의도 문법식으로 네거티브성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 이제 조사도 다 했고 기소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에서 무익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뭐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오늘 정말 뜨겁고 좋은 소식 가져오셨나요?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오늘은 올림픽 앞두고 일본의 독도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일본 땅이라는 거죠. 뭐 관련 활동해왔던 서경덕 교수가 이제 불을 지폈고 정치권에서 받아서 올림픽 보이콧하자 강경 목소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 연결했는데 못 나왔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대한체육회 가서 이기흥 체육회장 또 유승민 IOC 위원과 만나서 독도 사태 논의했습니다. 어제도 좌시할 수 없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IOC에 우리 국민의 이 뜻을 전달하라 이렇게 두 IOC 위원에게 촉구를 했는데요. 어제 또 국회에서도 일본 규탄 결의안 발의했고 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6월 1일 날짜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명의로 IOC의 바흐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아직 답장은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평창올림픽 때 그 독도 그 지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IOC에서. 그렇죠. 이번은 좀 뭐 근데 위헌적이라고 하던데. 뜨뜻미지근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올림픽 헌장 50조에 보면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선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우리를 강하게 IOC가 압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소리냐. 독도가 왜 정치 문제냐. 우리 땅인데 조금 분통 터지는 일이 있는데 분통 터지는 부분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박종호 선수 기억나시죠? 축구에 독도는 우리 땅 들었다가 동메달 받는 시상대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스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겨우 구제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IOC에서 독도는 이미 정치 문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라에서 보듯이. 평창 때도 보면 IOC가 이 독도 문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이제 정치적 선전이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했고요. 동시에 우리도 개최국으로서 정치적 논란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던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때 평창 올림픽 때 이제 독도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지웠던 일이 있고 그때 좀
강경하게 우리가 사는 우리가 땅이다. 이거 정치 문제 아니다라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지가 준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게 아쉽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죠. 평창 때 우리한테 독도 지우라고 했잖아. 일본한테도 빨리 지우라고 해. 이렇게 형평성을 꼬집고 중재를 요청할 충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AS가 했던 그 일찍이 판례처럼 네. 그 선례가 있는 건데 네. 그럼 IOC가 당연히 그러면 뭐 얼른 빨리 지우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중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스포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올림픽이 풍전등화잖아요. 네. 뭐 현지 일본 분위기도 좋지가 않고 근데 올림픽 취소 권한은 IOC만 있는데 혹시나 일본이 우리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으면 IOC가 입장이 매우 곤란한 겁니다. 네. IOC는 올림픽 이벤트, 이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예, 돈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네, 중계권, 스폰서비 뭐 이런 막대한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도쿄 조직위를 푸시하기 힘든 그런 상황적 특수성이 일단 하나 있고요. 예. 동시에 IOC도 이제 외교, 국제 무대잖아요. 외교가 그렇듯이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데 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톱 스폰서 중에 일본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예. 도요타,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이렇게 3개 있는데 이 기업들이 스폰서 전체 후원 금액의 4분의 1을 담당하죠. 우리는 네. 삼성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뭐 외교적 스포츠 인맥을 총동원해서 중재 요청을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얘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한국인이라면 분통 터지는 일이니까 뭐 이런 극단적 주장 나오는 거 당연한데요. 근데 예. 국민들 취향 저격하는 화끈한 말도 좋지만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차근차근 냉철하게 실효성 있는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광고선의 출발사 아침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